한국인과 민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젓가락 문화를 살펴보고요. 우리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동성,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에서 살아갈 때 갈등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민족성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앞에서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이 강의는 국뽕 강의구나, 국뽕.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목 한국인과 한류문화연구는요, 국뽕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말의 국뽕은 뭡니까? 국가와 희로뽕의, 그렇죠. 이 합성어죠. 그래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과도한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이 최고야. 뭐든지 뭐야. 한국민이 제일 잘해. 너무 우수해.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해서 그 반대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열등하다고 보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국뽕이거든요. 특히 국뽕은 요즘에 이거 유튜브에 보면 말입니다. 이 국뽕 그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2022년도에 있었던 그 폴란드가 한국에 자주포를 갖다가 엄청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K2 전차를 사가고 말입니다. 미사일을 사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방위 산업이 2022년도에 약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 채널에서 말이에요. 한국 문화 무기가 세계 최고고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아주 융성하는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은 좀 좋아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각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뽕의 문화를 갖는 것은 자긍심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갖다가 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못하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역동성은 있지만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 또 있고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을, 한국인을 갖다가 그리고 한류 문화를 갖다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뽕 채널은 너무너무 과장을 하죠. 자그마한 부분을 갖다가 과장을 하고 마치 그것이 전체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국뽕 채널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언론으로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난 기사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짜집기랍니다. 그 좋은 부분을 짜집기 해가지고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콘텐츠를 갖다가 이 기사를 갖다가 다 취재한 것이냐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보도된 사실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선별해가지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안에는 좀 언론의 왜곡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곡이라는 것은 물론 그 과장된 보도도 있지만 말입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수정 편집해서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에는 무슨 한국 모모에 푹 빠진 외국인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국뽕 채널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그 외국인 가운데서도 이에 또 편승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옥에 푹 빠졌다, 무슨 비빔밥에 푹 빠졌다, 음식에 푹 빠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최고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모두 다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말입니다. 젓갈을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도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모든 외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냐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국뽕에 대한 이런 그 편견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분석해보고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설위원들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김태익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예전에 쓴 글을 보면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국뽕의 반대말은 국가죠. 국가는 뭡니까? 국가를 까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 형편없어. 맛이 없네. 뭐 이렇게 말이죠. 국뽕과 정반대란 말이죠. 국가와 까를 합친 말로 국가란 말은 악의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깎아내리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국뽕이 왜 일어났을까 했을 때에 항상 말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예전에는요, 국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민족 형편없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엽전이란 말로
한국 사람들 갖다가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어휘가 엽전이었어요. 엽전은 안 돼, 이라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 뭐, 이거 엽전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말을 갖다 달고 살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엽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말입니다. 뭐 물건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래 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걸핏하면 고장나고 말입니다. 이런 거죠. 한국의 초창기의 자동차 산업이 그랬고요. 초창기의 가전산업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본을 따라가지 못해 이러한 자조적인 목소리를 갖다가 엽전이란 말로 대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림살이 엉망, 민주주의 봐. 아유, 앞도 안 보이네.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말이야.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겠어?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엽전이란 말을 썼는데 한번 우리 그 어휘의 기원을 볼까요? 엽전은 1905년 화폐개혁 이후 가치를 잃어버린 전통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시 말해서 근대에 쓰던 그 화폐 단위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리타분하고 쓰지 않는 것, 그 사용 가치가 이미 끝나버린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엽전은 무엇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것은 하찮고 못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엽전은 무엇이 될 리가 없다. 우리 것은 하찮고 못나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한국 사람이 쓰던 어휘가,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썼던 어휘가 엽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엽전의 문화, 엽전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비하하는 문화를 벗어던진 계기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이렇게 한국인의 연구를 갖다가 시작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새롭게 존중받았던 때가 이제 88 올림픽과 그다음에 2000년 월드컵이 끝난 다음부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면 반성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뽕도 문제고 국가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좋은 줄 아는 남의 것에 담긴 지혜와 아름다움도 볼 줄 아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남의 것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문화는 어떻게 돼요? 남의 나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배워서 우리 것 안에 적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문화관이지, 우리 것 좋으니까 그대로 간직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그걸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 이 휴대폰의 강자는 어디겠어요? 핀란드에 노키아 있잖아요. 노키아는 뭡니까? 최고의 음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옛날식의 휴대폰을 갖다 고집했지요. 그 새로운 변화, 휴대폰이 완전 새로운 어떤 문명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이걸 따라가서 지금 이제 아이폰과 함께 중요한 세계 휴대폰 시장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말 잘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좋은 것, 새로운 변화에 중요한 움직임, 조짐이 보면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 유튜브의 국뽕 채널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요 분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전 지적을 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국뽕 채널이 왜 이렇게 많이 번성하느냐? 이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흐뭇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뭐예요? 우리가 외국 음식을 먹기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탕수육이 언제부터 우리 음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집 가면 당연히 뭡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 기본적인 이 세트 메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피자, 동네마다 피자 가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피자 가게를 보면서 역시 이탈리아 피자가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서 국뽕 채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실상은 우스운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밥은 일본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 문화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만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맨날 뭐예요? 햄버거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한국의 불고기도 먹고 비빔밥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한국 음식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국뽕에 열광하는 것이 과거에 억압받고 가난했던 삶에서 비롯된 열등감 때문에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미국 문화가 최고야, 뭐 이런 것이 뭐 없잖아.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한국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유튜브의 흐름을 형성할 만큼 대세냐? 뭐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아이고 뭐 워낙 그 공부 잘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너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해? 그럼 난 교과서만 봤어. 그냥 나는 잠은 충분히 자서 내가 에너지를 비축해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공부 못하다가 오랜만에 좋은 성적 받은 애는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거 됐는지 꽉 분석을 하고 말입니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대접받지 못했던 한많은 상처가 무조건 세계에서 돋보여야 한다는 과시욕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과거에. 너무 물건도 제대로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되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이 과시욕, 우리가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런 국뽕 채널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란 거죠. 세 번째 제가 하는 분석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뽕이 유튜브 안에서 상업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을 연구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다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렇죠. 이 조회수가 중요한 거예요.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회수와 구독자 눌리면서 일종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도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월 조회수가 3천만 넘겨서 억대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국뽕 채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수천만 원 번데 국뽕 채널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건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신문, 언론 보도를 가지고 이제 짜집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배경에 그림들 좀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뽕의 상업화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인과 한류 문화라고 하는 이 수업, 우리 강의는 국뽕 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한민족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한국이 최고야. 뭐든지 한국 사람들이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지 다른 나라 문화 비교하면서 배워서 좋은 것을 뭡니까?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과목은 국뽕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뽕과 국가 정반대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고통받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의지를 돋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이 사실 이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야?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황금률. 그 유엔에 가면, 유엔 빌딩에 가면 말입니다. 이 황금률을,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 제목의 커다란 모자이크 벽화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인종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증진하고요.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위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황금률. 황금률은 뭡니까? 가장 규칙, 규범 가운데 가장 황금같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살고 부족하다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 국뽕 가지고서는 이렇게 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 스키를 타는데, 그렇죠? 스키 타는데 뭡니까? 뜻밖에도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 보니까는 뭔가 인종이 달라요. 그렇죠?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때에 그 IOC에다 뭘 제안했냐면은 동계 올림픽은 부자들의 올림픽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북유럽 사람들이 다 메달을 tab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말이에요. 스키장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의 말입니다. 무슨 루지 같은 거 탈 수 있습니까? 시설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상은 루지같이 이런 것은 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다 보니까 만든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 없어가지고서는 캐나다나 유럽, 북유럽 가서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남아시아나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이 이것도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아예 뭡니까? 거기 청소년들이나 대표 선수를 갖다가 한국에 불러서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함께 캠프를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드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눈 오는 나라 청소년들 위한 드림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의 오랫동안 한 10년간 진행해 왔거든요. 사실상 그런 결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갖다가 IOC가 이렇게 후원하고 승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 야, 한국은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루지 같은 것도 말이 하면 잘해. 눈썰매 잘 타잖아. 뭐 이런 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없는, 경험이 없는 더운 나라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하고 함께 어울려 이 경기를 펼치는 그러한 동계올림픽이 정말 바람직하다. 정말로 저는요,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다. 이런 것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만한 문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뽕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그 학자의 이론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준식 교수의 그 교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갖다가 발굴해냈어요. 한글이 가진 과학성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국뽕에 취하는 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학자를 갖다가 모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강준만 교수입니다. 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이제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죠.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많이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한국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한류 문화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다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국의 문화와 대중문화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특히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정치인들의 그러한 어떤 습관이나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온 이유가 한국 문화 가운데서 어떤 연유 때문인가 이런 것 갖다가 서로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강준만 교수는 뜻밖에도 국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한국인의 문화를 잘 성찰했던 그런 어떤 그 연구의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 코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방어 기제로서 냉소주의, 한국 사람도 냉소주의가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한국의 평등주의, 최고, 최대, 최초에 집착하는 자존감을 위한 투쟁, 가족주의, 정실주의, 부정부패로 드러나는 정의문화, 6.25 심성, 쏠림의 소용돌이 문화, 서열 문화, 아버지 추종주의, 그리고 목숨 거는 극단주의 등 한국인 코드 10가지를 뭐예요? 치우침 없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한국 문화가 최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알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국뽕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준식 교수님의 어떤 이론과 연구를 갖다가 우리가 교과서로 쓰면서 제 강의 중에 뭡니까? 그러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다. 문화 가운데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준만 교수님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이게 균형을 잡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 대안으로서 제가 또 한 분, 이어령 교수님의 한국 문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삼각 구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때 제가 주로 인용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학자들은 세 사람입니다. 최준식 교수님하고 강준만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어령 교수님. 요 세 분이 사실상은 제가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학 연구의 전문가들도 계십니다만은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연구자들이다라는 점에서 세 분을 갖다가 이 한 학기의 강의에 제가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강준만 교수님은 이 한국인의 연구,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말입니다. 신문, 잡지 같은 이 저널을 잘 활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한국인 그 코드에도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신문주거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학술성 편견도 민족성, 국민성 연구를 회피하게 만드는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자, 지금의 한국성을 한국인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신문, 언론 보도가 제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민족성, 국민성 연구엔 서양 문헌으로 대표되는 권위 있는 참고 문헌이나 각주가 필요 없다.
신문 등 같은 국내 정기 간행물이야말로 자료의 보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강준만 교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현상을 이해한 데는 신문이나 언론 보도, 이런 유튜브 같은 말입니다. 이런 저널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를 사랑하는 교수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 대학원생이 국내 정기 간행문들을 대거 활용해 논문을 썼더니 지도 교수가 이게 논문이야? 신문 쪼가리지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신문 잡지 이렇게 인용해서 각줄다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걸 평가하는 다른 교수들이 말이죠. 이건 논문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논문 쓸 때 신문 잡지 인용한 말이죠. 저는 그것을 갖다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감각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근거 자료로 대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실용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으로 강준만 교수는 영어를 비롯한 선진국의 언어로 쓰인 고급 문헌을 많이 참고하는 게 좋다는 뜻일 텐데 일종의 학문적 사대주의인 거예요. 영어 원전 같은 거 실제 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 인용하는 교수들도 많거든요. 저는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방안으로서 신문 잡지 어떤 문헌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문헌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기서 한 번을 볼 게 뭐냐입니까? 예를 들어 목숨 걸고 하는 한국인. 이게 바로 강준만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코드 중에 하나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명랑에서 봤지 마십니다. 충북의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불렀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명량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전쟁퇴나는 군인처럼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할 때요? 일할 때도 필생즉사 죽도록 일하고 말이죠. 죽도록 공부하고 말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축구 경기할 때도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머리 두르고 옛날에 축구도 많이 했다니까요.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게 했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금메달 못 따면 뭡니까? 은메달, 동메달 딴 말이 고개 숙였잖아요. 옛날에는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극단적인 금메달 아니면 뭡니까? 나는 의미 없어. 이렇게 극단적인 목숨 걸고 하는 한국인의 어떤 기질 혹은 문화적 코드가 얘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처럼 목숨 걸거나 목숨 바쳐를 입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없다. 극단적이란 거예요. 이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진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 바쳐 사랑도 어떻게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응? 기업에 충성해야지. 목숨 바쳐 충성해야지 기업에. 요즘에 MZ세대들은 이해 못하는 방식이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어떤 풍토가 우리 스포츠나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연인 관계나 정치나 이런 데 다 적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조용필 가수도 킬리만자로 표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그 가사가 긴 노래 있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죠. 여기 이렇게 중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운명 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실상은 이런 대중가요가 한국인들의 무의식을 사실상 반영한 것이다. 어떤 무의식입니까? 극단주의적 무의식이죠. 뭐든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무의식을 반영했다라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강준만 교수는 중용을 드리고 있어요. 저 중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목숨 걸기는 한국인의 행태적 패러다임의 어떤 틀의 유형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강요된 위험을 무릅쓰는 문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목숨을 걸고 죽자 살자고 먹을 것을 갖다 가져왔고요. 죽자 살자고 아프리카 중동 가서 땡볕에서 일했던 거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일한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역사. 이런 것이 사실상은 일상적인 삶과 문화, 가족
그 가운데서도 사회에서도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문화인 산불인 동시에 인구학적 밀집성,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않으면 뭐예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질성의 찌르는 한국적 갈등과 경쟁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에 대한 해법이자 극단주의 아닙니다.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극단주의 해법이자 대안으로 자주 제시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중용입니다. 중용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의 중요한 책이면서도 가치관이긴 하죠. 그렇죠? 치우침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시비를 초월하여 글자가들 어느 쪽이든 치우침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유교뿐나 불교도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가모니의 생애를 보게 된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당시에 그런 힌두교적인 문화, 그 다음에 수련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고행을 했잖아요. 안 먹고 안 씻고 말입니다. 안 자고 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려와서 그 목동이주는 그 소젖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중요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제가 리틀부타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용의 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현악기를 연주하는데, 너무 뭐예요? 이 현악기의 끊이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연주를 할 수 없고요. 너무 팽팽하게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을 어떻게 돼요? 너무 빽빽하게 조이면 끊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중용의 도라는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극단주의 해법을 갖다는 중용의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이 극단적인 것은 서로가요, 극단적인 또 다른 극단을 낳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멀리서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것이 일종의 균형을 갖다가 이룬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용 교차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요, 정말로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사회적 갈등이 늘 3위 혹은 4위 이렇게 올랐어요. 보십시오. 한국은요,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지만 말입니다. 양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양극화 사회 갈등이 많은데도 어떻게 사회가 붕괴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자나 사회혁명자들이 보기엔 말이죠.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 이 다양한 그런 문화와 사회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딱 맞는 것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은 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등이 많은데도 어떻게 사회가 붕괴되지 않느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쏠림을 또 다른 쏠림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사회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한국은 늘 극단으로 치닫지만 높은 곳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다. 쏠림의 형태로 균형을 취하더라. 하나가 막 쏠릴 때 뭡니까? 그것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쏠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잡았다가 말입니다. 또 투표해가지고 망하면 뭐예요? 또 그 여당이 야당을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야당이 뭐예요? 하면서 또 다른 여당이 잘못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이클 이론이다. 서로 극단주의의 변화가 일종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간에 움직이면서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는 목숨 거는 경쟁 의식을 배양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너무 쏠림이 많으니까 자기 시대에는 사회의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을 잡지만은 자기 시대에는 말입니다. 너무 피폐해진다는 그러한 단점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종의 사이클론 같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쏠림을 갖다가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움직임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이어는 교수는 뭡니까? 젓가락 문화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00년 그 이전부터 사실 한국인의 문화적인 DNA, 문화 유전자 속에서는 극단적인 어떤 현상은 극단적으로 막 쏠림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필사직생하는 말이지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극단을 갖다 조화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움직이려는
그러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젓가락 문화론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젓가락 문화론 뭐예요? 한국의 문화 유전자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최준식 교수님의 어떤 그 논지하고 또 강준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평적인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근원을 갖다가 살펴봐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이여론 교수님의 어떤 이런 문화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균형을 맞추고 전체 강의를 갖다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요, 오리지널 순수한 제 강의가 아니에요. 저는요, 결국 이 세 분의 놀라운 학자들, 최준식 교수님과 강준만 교수님과 이여론 교수님의 책을 갖다가 읽고,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읽고서 연구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잘 모아서 편집해서 하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문화의 시연, 기원과 미래, 그에 동양 문화의 정수까지 전 세계에 이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여론 교수님의 어떤 문화론이거든요. 젓가락은 뭡니까? 가락을 맞춰 생명의 리듬이죠, 그렇죠? 제가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밥상 치는 민족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젓가락은 짝을 이룬 조화의 문화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극단을 갖다 피하고 젓가락은 뭡니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젓가락끼리도 짝을 이루고요. 젓가락과 수절해가지고 숟가락이 함께 균형을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식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극단을 갖다가 회피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우리 문화의 어떤 충동적인 면이, 문화의 본질적인 면이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젓가락은 전원지방의 디자인의 원형이죠. 그 다음에 음식과 인간의 대인터페이스가 되고요. 젓가락 하드웨어, 젓가락질은 소프트웨어 돼서 디지털 사회 문명을 이루는데도 젓가락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뭡니까? 한국이 디지털 사회, 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은 이 젓가락을 쓸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유전자의 어떤 영향이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강준만 교수님이 한국인 코드에서 이 한국인의 특성을 극단주의 문화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여론 교수님의 시원적, 근원적인 것은요, 이런 극단과 극단, 또 다른 극단을 낳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젓가락이 가지는 조화 짝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젓가락만 쓰지 않고 숟가락과 나란히 하나의 짝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수저 문화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물론 수저가 있지만 그것이 국물을 떠먹는 그런 용도, 깊이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다릅니다. 수저는 액체와 고체의 두 음식을 동시에 포괄하는 식사 도구다. 숟가락은 주로 국물을 떠먹는 것으로 음에 속하고 젓가락은 양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더기를 잡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젓가락은 양, 숟가락은 건더기는 양, 국물은 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양을 잡고 음으로 음을 뜬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대립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의 우리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의 모양이 태극 문양 아닙니까? 이런 태극이 형성한 대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음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양이 되고요. 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음양의 이런 순환적인 어떤 의식,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근원성이 바로 극단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서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또 다른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심성을 형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나는 젓가락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은 뭡니까? 가락이란 쪼개지는 것입니다. 엿가락, 노랫가락, 국숟가락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다 그런 가락을 다 붙여져 있죠. 그래서 가락이란 말은 한 군데서 갈라져서 나온 것을 뜻하는 것인데 손가락은 뭐예요? 손에서 갈라져 나온 거. 발가락은 발가락 갈라져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신명. 그러니까 우리가 최준식 교수가 이해한 대로 한국인의 문화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구조. 문과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을 숭상하고 책을 좋아하고 인쇄 매체가 발달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문과 신. 신은 뭡니까? 종교적인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비적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초월적인 어떤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도 뭐겠어요? 이러한 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음양의 조화 같은 이 문의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명나는 젓가락을 갖다가 두들기는 뭐겠습니까? 이런 장난두리는
이러한 신의 어떤 그런 영역도 이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싸이의 말춤 보세요. 싸이의 말춤은 어느 날도 없는 춤의 종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어떤 분이 싸이의 말춤이 유행할 때 말이에요. 우리 부산 만덕동의 석불사 조그만 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강역사, 그러니까 석불사 보통 절에 가게 되면 앞에 일주문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절이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지키는 이런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강 역사를 갖다가 앞에 있는데 금강 역사의 모습 보세요. 이 싸이의 노래에 나오는 말춤 비슷한 그런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싸이가 배웠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만나게 된 말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효령 교수가 이 사진도 인용하는데 이런 교수님 생각에는 이렇게 한국인의 근원적인 문화적인 심성 안에 이렇게 신명나는 가락, 젓가락 가지고도 장단 맞추는 그런 심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젓가락 삼국지, 한중일이 젓가락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젓가락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분명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젓가락, 중국 젓가락 콰이즈, 주로 이제 대나무나 요즘 플라스틱 많이 쓰죠. 일본 젓가락 뭐예요? 하시. 그러니까는 하시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나 나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재질의 길이가 달라요. 한국 젓가락은 뭐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 쇠젓가락이에요. 유일한 쇠젓가락입니다. 크기는 중간이에요. 중국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이 많고 길고 끝이 뭉툭해요. 왜냐하면 튀김, 뜨거운 걸 이렇게 집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일본 젓가락은 뭐예요? 제일 짧고 끝이 뾰족해요. 왜요? 생선가시를 발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젓가락은 끝이 네모나고 좀 그렇죠? 그리고 모든 대상을 다 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젓가락 쓰는 문화가 서양과 다를 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의 독특한 그러한 젓가락 문화가 함께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혹은 뭡니까? 문제점들, 그리고 이걸 보완하는 또 다른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젓가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중일 세 나라는 이제 젓가락을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젓가락을 쓰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젓가락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중국 젓가락, 이 콰이츠라 부르는데 이 대나무나 플라스틱 만드는데 되게 길고 뭉툭하죠. 왜요? 뜨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멀리서도 이렇게 집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중국 그 식당 가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런 테이블이 있고 음식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돌림판처럼 돌려가지고 이제 집어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물론 그릇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음식을 집고 뜨거운 음식을 잘 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본 젓가락 하시라고 해서 가장 짧고 끝이 뾰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생선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생선 가시를 발라 먹는 일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식문화와 연결돼 가지고 젓가락이 이제 발달했다 보는데 유독 한국의 젓가락만은 뭡니까? 사이즈 중간 크기고 끝도 둥글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고 약간 네모난 형태로서 거의 어떠한 그런 물체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가장 놀라운 건 뭐겠어요? 재질이 그렇죠. 금속 재질. 다시 말해서 쇠나 혹은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젓가락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뭡니까? 한국은 젓가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저, 마치 음양의 조화처럼 말입니다. 그 수저를 한 벌로 해서 갖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젓가락 자체도 가락이란 말이 하나에서 갈라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젓가락 자체도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수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는 그런 독특한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재미냐면 실험을 했어요. 한중일 세 나라의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누가 일정한 1분 안에 콩을 갖다가 많이 집느냐 이런 어떤 시합을 했어요. 콩집기 시합이죠. 1등이 어딜까요? 한국이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뭡니까? 그 젓가락으로, 쇠젓가락으로 뭡니까? 그 겹겹이 붙은 그 깻잎 조림 있잖아요. 깻잎 조림 얼마나 겹겹이 붙어 있어요. 그 깻잎 조림을 못합니까? 탁 집어가지고 한 장을 탁 떼어가지고 그쵸. 밥 위에 올려놓고 먹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문화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디지털 문화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가장 좋아하는 서양 사람을 들라면 이 펄벅 여사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한 대로 대지, 응? 그 기가 막힌 그 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 아닙니까? 대지의 작가죠. 이 펄벅 여사가 1960년대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경주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가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는 것을 보고 뭐예요?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에, 학부를 막 졸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 자유화가 이제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외국의 학생들처럼 유럽의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은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한창 뭡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90년대 초반에는 아주 붐을 이뤘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선배가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유럽을 여행하다가 소매치기 당해서 이렇게 검은 봉지 들고 다녔던 그런 학생들도 적잖았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소매치기가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비법을 하나 가르친 게 뭐냐면은 그때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콩을 좀 얻으래, 콩을 한 줌 얻어가지고서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길가에 앉아가지고서는 접시에다가 콩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젓가락이죠. 나무 젓가락 하나 가지고 콩을 갖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딴 거 아무 말 없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서커스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네가 하루 몇 끼 먹을 정도의 그러한 그 용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사실은 진짜처럼 이렇게 회자됐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요? 펄벅 여사가 서양 사람들의 눈에 어린아이가 콩자반을 집어먹는 것을 봅니까? 이것은 서커스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한국의 한국의 젓가락은 나무 젓가락보다는 역시 노쇠나 이 금속 재질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요. 한국의 이 금속 문화, 금속 활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민족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이죠. 흔히 말하는 에밀레종이죠.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종의 그 모형이 있는데, 그 종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서양도 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탑. 이 성당의 위에 종탑의 종들, 예배당 위에 종탑의 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종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 종은 말입니다. 이 크기며 규모는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을 만들 때 기술이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금속의 재질은요, 커다랗게 만들 때 균열되거나 일정하게 이 철 성분과 그다음 그 안에 이제 복합적인 성분들이 잘 이게 균형 잡히지 않는 말 깨지거든요. 치면 깨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종은 어떻게 돼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금속 문화가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된 금속 문화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식문화, 개인의 밥 먹는 이 식탁 앞에도 그것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 철, 금속에 대해서 만드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금관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포항제철과 비롯해가지고 이 제철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IT 산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강국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국뽕 얘기를 제가 위험성 갖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이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 몰려올 때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과 같은 IT 산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제조 산업, 다시 말해서 조선, 철강, 건설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도 어디 뭡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 백제 25대 문영왕릉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왕이 사용하던 청동젓가락, 구리젓가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속으로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부터 뭡니까? 무려 1600년 전에도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쇠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끝부분이 약간 납작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김치, 깻잎, 콩자반, 심지어 뭐예요? 그렇죠. 도토리묵이죠. 여러분 도토리묵을 젓가락으로 잡아 먹을 때, 쇠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때 그것은요, 힘의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손가락에 좀 미세한 이 세포를 갖다가 근육을 갖다가 잘 움직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 손기술이 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유아교육 같은 데서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들이 이제 그 젓가락을 집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 기술, 능력을 갖다가 배양시켜주는 것이 유아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논문들이요. 적지 않게 발표가 됐거든요. 왜 그래요? 이 손 끝의 감각과 손을 쓰는 이 능력은요, 뇌의 발달과 깊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는 어릴 적부터 무심코하던 손동작이죠.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잼잼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가 움직이는 유희, 이러한 놀이 문화가 전통적인 놀이 문화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은요, 선조들의 지혜에 바로 이 손가락을 잘 움직이고 젓가락을 쓰는 그런 민족이 두뇌 발달에 뛰어나고 문화 역량을 갖춘다고 하는, 그때까지 뭐 그걸 잘 몰랐겠지만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예요? 유전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우리가 갖추고 내려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말입니다. 이 곤지곤지 잼잼하면서 말입니다. 찍잖아요. 이러한 것은 사실상은 한자적인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좌우의 검지를 찍고 그다음에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갖다가 이 손바닥 안에서 발견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을 갖다가 손바닥에 담아내고 이해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요, 정말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는 도리도리 잼잼하면서 말입니다. 곤지곤지 잼잼하면서 노는 이 손의 유희와 손동작은 젓가락을 쓰는 문화와 깊이 연관되면서 탁월한 이 지능을 갖춘 이런 민족의 문화 능력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청주 같은 데서 말입니다. 젓가락 문화, 젓가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젓가락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갖다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포크 문화가 아닙니다. 포크 문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군대 가면 말이 어때요? 숟가락과 포크를 갖다 결합시킨 이 스포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주 강자로 등장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젓가락을 갖다가 쓰는 문화는 한국의 민족성과 깊이, 민족의 문화 능력 깊이 연결되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뇌의 발달과도 많이 조사를 했어요. 뇌의 면적을 각 신체 비율로 적용한 인체 모형을 3차원의 스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차지한형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뇌에서 뭡니까? 신체 각분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때요? 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건 뭡니까? 손에 대한 감각과 손에 대한 움직임, 손에 대한 미세한 조절 능력은 곧 뇌의 발달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지침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수지침이요. 그래서 손은 뭡니까? 전체 신체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가 뇌다.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가 아플 때 여기다가 침을 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머리하고 몸이고 이것이 양쪽에 왼팔 오른팔이고 이게 다리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것이 이제 몸통이 되겠죠. 그래서 신체 각 부위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위에 침을 갖다 수지침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지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신체 각 부분에 손이 연결되어 있고 또 뇌의 발달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 현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증명됐냐 했을 때 지금 상당 부분 말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민족의 민족성을 다 연구하고 문화 역량을 연구할 때 한번 이 상관관계를 더욱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뭐겠어요? 손가락에는 30여 개의 관절과 6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우리 몸뼈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적지 않은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체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할 때 쓰는 손의 근육과 우리의 뇌의 발달과의 관계,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 현대에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응? 세계에서 제일 빠른 뭐예요? 그런 인터넷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스마트폰 문화와 이런 IT 문화가 이렇게 생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한 디지털 문화 유사성을 젓가락 문화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젓가락은 일단 통합의 문화를 상징해요. 무슨 뜻입니까? 젓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얼마만큼의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이면 다 됩니다. 특히 우리가 소풍 가서 기억나십니까? 야외로 소풍 갔을 때 젓가락을 두고 왔잖아요. 김밥을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집 먹잖아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반으로 딱 쪼개죠. 쪼개는 순간, 갈라지는 순간, 가락이라는 건 나눠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눌 순간 뭐 그건 젓가락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세상 참 모든 한국의 이 산천에는 다 젓가락이 널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서양 식탁과 다른 것입니다. 젓가락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통신 기능 보십시오.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금융거래부터 해가지고선 말입니다. 통신이겠어요?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걸 가지고 말입니다. 출석도 요즘에는 학교 출석을 나 스마트폰으로 출석하거든요. 이렇게 음악, 영화 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금융 등 다양한 기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적인 문화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민족성, 문화 능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밀함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있잖아요. 깻잎을 갖다가 뭐예요? 딱 건져서 먹어야 돼요. 젓가락으로. 그 말랑말랑한 묵을 갖다 힘 조절을 통해서 쇠젓가락으로 그 묵을 집어들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손의 미세한 근육, 이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관여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포크 뭡니까? 그냥 뚝 찍잖아요. 우린 그렇게 쓰잖아요. 뚝 찍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힘 조절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은 뭐겠습니까? 이 키보드, 마우스 같은 이런 미세한 손동작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생각 갖다 표현하는 이런 일처리, 디지털 문화에 가장 적합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젓가락은 첫 번째 통합의 문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문화에 가장 적합한 어떤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갖춰왔다. 이런 얘기죠. 한글도 마찬가지. 한글도 그랬잖아요. 한글의 키보드 마찬가지죠. 아와 이와 오라고 하는 아, 이와 점 하나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모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자음을 연결해 가지고 어떠한 글자든지 다 생성해낼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키보드의 단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문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보겠어요? 예민함, 집중력,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문화 능력은 뭐라고요? 원래부터 한민족이 써온 젓가락 운영 능력, 젓가락 문화로부터 다 이것이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요, 2012년도, 아마 이것이 아마 런던 올림픽 때 것 같은데,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7회 연속 우승을 갖다 했었어요. 올림픽 7회 연속이요. 지금은요, 이게 아마, 그 이후로도 아마 계속해서 해서 연속 우승했을 겁니다. 근데 그 비결로 김치를 담가 먹는 문화와 젓가락을 꼽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뒤에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플래카드에 말입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이터. 그리고서는 여자 양궁 성공 비결은 김치와 젓가락이다. 김치를 담글 때의 손맛, 김치는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념 버무리고 일일이 담고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손맛이라 그럴 만큼 손을 쓰는 문화. 젓가락은 당연히 손가락을 쓰는 문화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 사용 대회를 열 만큼 이렇게 굉장히 그 역할이 의미가 중요해진 현대사회인데 뜻밖에도 외국인이 본 시각에서 한국인들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 특히 여자 양궁은 뭘입니다. 세계 최강이잖아요. 세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국내 양궁 대표 선수 선발전이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 나가면 뭡니까? 다 한국이 1등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걸 갖다가 한국의 대표 선수 한다는 것은요. 정말 치열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대표로 뽑혀졌던 국가대표 양궁 선수를 나가면 뭡니까? 그냥 1등이 따놓은 당상인 거죠. 그렇죠? 이 로이터 통신은 뭐겠어요? 양궁 단체전이 도입된 88 올림픽 이후 한국 여자 양궁은 계속해서 정상을 지켜냈다는 사실. 또 뭡니까? 박세리를 필두로 해서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의 LPGA, 여자 프로 골프 선수 대회를 갖다가 다 상당 부분 장악해 왔다는 것. 이것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김치 버무리는 것, 젓가락 사용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왜요? 골프는요,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퍼팅도 중요합니다.
홀에 가까이 붙여서 말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힘 조절, 그 다음에 위치 선정, 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세밀히 보는 것은 바로 젓가락 사용하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래된 운영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인 거, 또 여자 골퍼 선수들이 세계를 갔다가 선수권 대회 갔다가 막 이렇게 1등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김치 버무리기, 그다음에 이 젓가락을 쓰는 손의 세밀함의 문화와 깊이 연관이 돼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일본, 한중일, 쌀밥을 먹는 이 민족들은 말입니다. 다 젓가락을 씁니다. 뭐 베트남도 이 안에 다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 유명한 젓가락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말입니다. 일본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기념품으로 아주 좋은 뭐 자개가 입혀진 그런 젓가락부터 해서 각양각색 젓가락을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본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효자에몽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에 사장이 우라타니 효고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젓가락 알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인용한 어떤 그 선생님이 인용한 글을 갖다가 하나 냈는데 시마다 스네코라는 사람의 교정의 메시지라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여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지도하면서 이 비행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공통된 점 세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그거죠.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비행 청소년들은 뭐예요? 젓가락을 온전한 방법으로 잘 쓰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수건을 잘 짜지 못한다. 수건. 이게 무슨 말일까? 수건을 잘 짜지 못한다. 세 번째는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다. 뭐 한국도 비슷하게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쓰는 것은 뭐 비행 청소년들의 뭐 비슷한 면모이긴 하죠. 그 수건을 잘 짜지 못하는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이것이 비행 청소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젓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그랬어요? 온전하게 뇌에, 예를 들어서 전두엽은 오르냐 그냐를 판단하는데 이 비행 청소년들의 사고와 뇌의 이 윤리적 사고나 도덕적 사고나 판단력을 갖다가 관할하는 이 뇌의 발달과는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일단은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젓가락과 이 민족의 문화의 영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잘 나타나는 예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이걸 아마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생충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옥자라든가 말입니다. 설국열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관되긴 합니다만은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상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부터 나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또 그 2020년도죠. 아카데미 92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옛날에 외국어 영화상으로 이렇게 됐던 것이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감독상, 작품상, 그야말로 뭡니까? 영화제 가장 핵심적인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 업적을 낳은 이 기생충이란 영화, 이걸 만든 봉준호 감독은 뭐라고요? 바로 젓가락을 쓰는 한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하나의 샘플, 하나의 좋은 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먼저 일단은 말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써놨잖아요. 이 한국 영화 역사 100년이 넘었는데 이런 놀라운 쾌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한국 영화의 작품성과 독창성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작품들이 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국열차에 원래 오리지널이 원작이 이제 영국의 작품들이 있었으니까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기생충은 뭡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문화, 사회적인 면모들, 한국의 가족의 면모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려운 면모들, 이런 것을 갖다 복합적으로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 안에서 뭡니까? 다른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감독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성과 독창성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작품성이 뭐겠습니까? 전체적인 하나의 이것이 아울러서 온전히 잘 인식되게, 잘 균형되게 맞춰진 어떤 그런 메시지와 그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독창성도 뭐겠어요? 다른 영화에서 흡사 비슷한 걸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 감독이 우리가 잘도 2000년에 플란다스 이게 이 베두나 배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별로 망했어요. 잘 우리가 히트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인의 추억은요, 정말로 그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괴물, 이걸 통해서 블록버스터급의 감독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고요. 막을 통해서 심리적인 묘사의 달인이다라는 걸 사실 알았고요. 설국열차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의 양화 현상을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감독으로 이제 올랐잖아요. 옥자를 통해서 넷플릭스 같이 말입니다. 이제 OTT 서비스에서도 주목받는 감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생충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감독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그 장르 이름 뭐냐면은 봉준호 장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봉준호가 만든 영화들은 다른 장르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준호 장르 이런 말도 이제 생겨났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그 칸네 영화제 사실상은 2위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장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칸네 대상을 받은 첫 번째 작품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카데미상의 작품상을 받은 첫 번째 한국인의 작품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뿐 아니라 우연의 일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이 젓가락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어떤 민족의 문화 능력을 이미 그 영화 속에서 이미 내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젓가락 문화라고 하는 한국의 독창적인 어떤 민족성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빨간 글 썼잖아요. 젓가락 문화 유전자를 물려받아 세밀한 손놀림의 결과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영화 만든 스타일은 뭡니까? 콘티뉴티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갖다가 만화처럼 네모난 박스 안에 다 그려요.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하고 배우가 어떤 식으로 연기할 것인가 갖다가 뭡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와서 이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손으로 어떻게 돼요? 그려서 다 배우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걸 다 컨티뉴티 북이라고 해요. 컨티뉴티 북이 있으면 영화 찍기가 굉장히 쉽고요. 배우들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건 아주 디테일하다는 것이죠.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에 뭡니까? 오른쪽은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이 반지하에서 송강호 배우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그 피자 이 박스 접기 하잖아요. 응? 그 알바를 하잖아요. 그것다가 어떤 식으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응? 그 반자의 그 변기 속에서 와이파이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 뭡니까? 다 머릿속에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림으로 다 디테일하게 그리거나 아주 세밀하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함께 나눠 공유하고 하면서 스태프들이 함께 영화를 찍는데 한 마음이 되도록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장면 하나하나 직접 그래요. 그 세밀성. 다시 말해서 이 젓가락으로 또 쇠젓가락으로 이 물렁물렁한 도토리묵을 집어 먹는 이렇게 세밀한 어떤 그 강도면터 이렇게 아주 치밀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다 영화를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뭐요? 이름이 그 별명이 봉태일, 그렇죠? 디테일한 봉준호 감독이다. 그래서 봉태일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리보드 안에 카메라, 앵글, 동선, 배경 등 그 디테일이 모두 담기는 거죠. 컷만 나는 게 아니라 핸들, 손으로 찍기 등 연출 느낌까지 스케치로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첫 장편이나 플란다스계부터 전문 작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뉴티 갖다가 작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국열차에 출연한 그 남자 주인공이죠. 크리스 에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 감독은 찍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편집본대로 찍는다. 머릿속에 이미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못 한 포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이 53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야, 정말 이 사람 표현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또 함께 작업했던 봉준호 감독의 그야말로 절친 배우죠. 틸다 스윈턴. 틸다 스윈턴. 설국유치원 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자에 나오는 그 쌍둥이 사장 말입니다. 틸다 스윈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동시에 배우들은 매우 자유로워진다. 마치 유치원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왜요? 명확히 내가 뭘 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능력은 그가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회 현실과 부조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유머도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연대 학보사, 연세춘추라고 하는 학보사가 있죠. 학보사에 들어가서 이 4컷 만화를 연재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만화를 그리는 것에서 뭡니까? 컨텐츠를 작성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들이 이제 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네컷 만화는 풍자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의 영화 속에서 유머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실 심각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소에 웃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어떤 능력들이 바로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 반영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비판적 메시지 속에서 웃음을 찾는 그의 영화적인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가운데 해학의 문화가 있고 말입니다. 젓가락 문화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젓가락 가지고 뭐예요? 두들기는 거죠. 그렇죠? 젓가락 장단 맞춰서 흥을 돋우는 그런 면이 있듯이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면을 통해서 그의 영화가 풍성해지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게 보세요.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디테일한 화면 연출을 하는 거죠. 전봇대가 많고 반지하가 있고 말입니다. 이런 골목골목에 이 구도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의 모습하고 으리으리한 높은 담에서 감춰진 2층 양옥집에 사는 이 부유층에 사는 동네하고 완전히 뭐예요? 완벽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 양극화 문제를 갖다가 세계인들을 보면서 이건 자기의 문제로 자신의 나라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의 특수적인 면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의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문으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통합적인 성격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를 하나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의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인의 어떤 그 문제로서 이것을 인식시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 부류의 계층이 나오잖아요. 반자에 사는 송강화족이 있고 2층 양옥집에 사는 사장집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또 지하에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발견된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 계층 갖다가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뭡니까? 젓가락 문화의 디테일. 그 다음에 젓가락의 통합적인 어떤 면모가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에 영화를 만든 능력에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겠어요? 이러한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것이 한국의 문화가 이제 세계를 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짜파구리는 대표적이죠. 짜파구리 아시죠? 그 사장 가족이 먹는 그런 짜파게티라고 하는 짜장라면과 이 체크살을 쇠고기살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음식 아니겠어요? 짜파구리? 이 짜파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칸느 영화제에서 이 짜파게티를 만드는 회사가 짜장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예술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을 가장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젓가락 문화유전자가 있다고 봐요. 리차드 도킨스죠. 리차드 도킨스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의 유전자의 본질적 속성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 이기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는 책을 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문화적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효령 교수님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생명의 유전자로 구성되듯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도 문화 유전자인 밈으로 만들어졌다.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번져가듯 밈은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진다. 경쟁에서 이긴 밈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잠입하고 창조적 활동에 더 크게 작용한다. 문화란 그 밈들이 서로 경합하는 상대로 성공한 밈들이 오늘의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전자, 젓가락을 통해서 이것이 연결되고 발전해 왔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